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일단 흔들어서 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 그러니까 협상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관세가 됐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뜻대로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체감상으로는 벌써 한 1, 2년은 간 것 같죠. 하루가 다르게 이런저런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가올 앞으로의 4년간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최병일 교수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어게인의 제자 최병일입니다. 오늘 한 1시간 동안 머니네버슬립에서 트럼프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2028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새로운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본격적으로 근데 앞으로 4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기 전에 지금의 현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신냉전 시대가 시작한 지 좀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런 무역 전쟁이나 이 신냉전 상황 좀 어디가 이기고 있다고 보여야 될까요? 네. 신냉전이라는 단어 쓰셨고 또 무역전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2017년 트럼프가 백악관에 등장하기 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이제 표현은 미국 학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쓴 사람 같은데, 신냉전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이제 구냉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구냉전이라고 하지 않지만 냉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너무 젊어서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세대는 냉전 시대를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1990년까지 정말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전쟁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블락과 블락 사이에 아주 긴장된 간첩전을 필요로 해서 이제 전쟁이 계속이 됐는데, 우리 세대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양 진영이 엄청나게 쌓아올린 핵폭탄을 쏘지 않고 공산진영이 스스로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네네. 90년에 공산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무너졌지만 공산진영의 한 축인 중국이 남아서 자본주의 방식을 빌려서 경제를 성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지위까지 성장을 한 상황에서 이제는 기술로 따라잡겠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군사 동맹 가운데 특히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국과 일본 이런 동맹들을 와해시키겠다는 이제 작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고,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권좌에 오른 이후에 중국이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이른바 대국 굴기를 나타냈죠.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굉장히 무력하게 대했습니다. 기존의 국제 틀 안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이제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응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2018년에 중국을 상대로 폭탄적인 이제 그 관세를 부과를 했고, 중국도 그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똑같은 관세 폭탄으로 대응을 하자 트럼프가 또 관세를 올리고 중국도 관세, 전면적인 그렇죠. 이제 관세 전쟁이 되면서 이른바 21세기 무역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트레이드 오어라는 것이. 네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본인은 너무 이제 그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잘했고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했기 때문에 재선이 될 걸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트럼프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에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트럼프는 미국 정치에서 멀어지는가 했으나 놀랍게도 이번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다시 이제 뭔가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아까 그 여쭤보신 트럼프 행정부 1월 20일에 출범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는 트럼프가 연일 이제 뉴스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11월 이제 첫 번째 화요일인데 11월 첫 번째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12월, 1월, 2월 거의 이제 석 달이 지났잖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현직 대통령이 있지만 차기 그렇죠. 당선자 신분에서 이미 대통령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내가 집권하면은 적시 25% 관세를 때리겠다. 근데 그 관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불법 이민이 국경을 통해서 섬에 들어와서 미국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고 또 불법 마약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마약의 진원지인 중국을 포함해서 이 세 개 국가를 거명해서 25% 10%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중국은 뭐 굉장히 정중동의 자세로 이제 관전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제 그 국경을 접하고 있고 미국을 상대로 최대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뭐 거의 전쟁 상태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 추수감사절 날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이제 마라라고 세계 중심이 된 마라라고를 찾아가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면서 이제 악첨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뒤끝이 장렬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 그 캐나다 총리가 트루도 있는데 그때 트루도가 트럼프한테 굉장히 좀 괘씸죄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그 캐나다에서 G7 회의를 호스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 지금 들고 나오는 상호무역, 공정무역 이런 이제 슬로건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지구상의 많은 서구 국가는 상호무역, 공정무역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게 아니다. 네네. 선진국은 자유무역, 개방무역 이런 걸 한다.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워낙 기세등등해서 그때 이제 모인 국가들이 이른바 이제 모든 이런 국제회의를 하면 끝날 때 선언문을 채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언문에 채택하지 않고 트럼프가 그냥 미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이제 주재한 호스트한 이제 캐나다가 되게 좀 이제 면구스럽잖아요. 그래서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가 없는 상태에서 뭐 굉장히 트럼프를 약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듣는 트럼프가 트위트에 올리면서 너 비겁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뒤끝이 장렬되고 있죠. 네네.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백악관에서 뭐 이 철강, 알루미늄을 이제 25% 관세를 매겠다 하면서 백악관에 이제 뉴스 장면을 보니까 캐나다를 상대로 또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51번째 주가 되면 관세가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대통령스럽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말 지구상 200개 국가가 있는데 유엔 회원국은 193개지만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이런 식으로 상대 주권 국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끝없이 갖고 놀지 않습니다. 네네. 더구나 동맹 국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건데 트럼프는 일기 때 자기가 시작한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제 이른바 트럼프 뭐 이런 게 있다면 아메리칸 드림처럼 트럼프 드림이 있다면 미국을 이제 제조업의 슈퍼파워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 저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는 이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이 갖고 있는 이제 비교 우위에 따라서 무역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경제를 성장하는데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 GDP를 보면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근처가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자리의 뭐 10%도 안 되는 부분이 제조업에서 만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슈퍼파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어릴 때부터 이제 살한 지역이 그렇기도 하지만 기차가 막 연기를 내뿜고 막 철강소가 막 이 불을 내뿜고 여기에 굉장히 약간 꽂혀 있는 그런 되게 이제 어릴 때 유치한 꿈이 아직도 어른이 돼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되게 공교롭게도 중국하고 미국이 그 패권을 다투는 그 싸움을 하면서부터는 군사력이 중요해지잖아요. 네네. 그런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건 제조업 능력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조의 원천 기술과 디자인이 있으면 이거를 만드는 데는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싸고 값싸게 그냥 빠른 속도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게 뭐 한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대만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냉전이 끝나고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축이 무너졌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방식을 빌려서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기 속내를 숨기고 우리도 뭐 체제는 다르지만 세계 경제 발전할 수 있다. 화평굴기라는 단어를 내걸고 있을 때니까 많은 국가들이 뭐 미국이나 독일을 비롯해서 일본 자동차 산업부터 해서 중국에 투자를 계속한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제 제조업 짝퉁을 만드는데 이제는 제조업에 거의 막 그 엄청난 메인 플레이로 등장을 해서 네네. 그런 중국과 뭔가 과학기술 분야를 차단을 하면서 성장을 하려면은 중국 중심의 이 제조업 생태계를 결단을 내겠다는 것이 트럼프 일기 또 바이든 또 트럼프 일기의 핵심 미국의 국가 안보 경제 전략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 이제 2017년에 트럼프가 됐을 때 철강 알루미늄 이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비난을 한 것은
어떻게 한국처럼 동맹이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 위협이냐 네네. 그런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냉전시대법을 꺼내서 232조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이제 관세 장벽을 쌓았고 많은 국가 관세 장벽이 기존의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한 약속과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 위반이다, 규범 위반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WTO 제소를 했지만 WTO 자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적인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고 국제 규범은 뭐 가장 힘센 국가가 마음대로 지금 비틀고 있어서 작용하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도 그때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유수한 철강 수출 국가잖아요. 철강 국가라서 25% 관세를 막기보다는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에 수출 물량을 줄이겠다는 이른바 쿼타를 받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한 달 후에 철강 관세 이걸 본격화하겠다 하는데 그럼 한 달 동안 협상의 기간이거든요. 네네.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뭐 예외 없고 그리고 뭐 별도의 그 면제 없다고 하지만 결국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협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이제 위에 탑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순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2028년 선거가 끝나고 2029 1월 백악관에서 걸어 나갈 때 내 임기 8년 동안 중국을 미국의 도전 국가로부터 확실히 그냥 힘을 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다시 제조업이 새망치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그런 제조업 슈퍼파워는 아니지만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다시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기술과 뭐 이런 원천 기술만 강한 미국의 제조업이 아니고 이제는 공장까지 있는 그런 미국을 뭐 꿈꾸고 있고 따라서 미국의 중서부의 노동자들은 확실히 트럼프바, 텃바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서 공화당이 계속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계열의 저 책의 부제가 저는 2028년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 너무 초상적인 이름이라고 조지 오웰의 1984를 연상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을 전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 책에서는 트럼프 4년이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크라이나 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필요해서 이제는 이제 그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정치가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네. 또 정치는 이런 산업 분야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을 다 두루두루 넓게 이해를 하는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주신 대로 참 이 트럼프가 어떤 이 마가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 어떤 스트롱맨으로서의 이미지도 보여주고 진짜 국가 수장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이게 다른 국가 지도자들을 막 우습게 좀 아는 듯한 그런 행동이나 언행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혹은 관세를 막 폭탄 관세를 예고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제로 그 관세 자체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기보다도 이것을 빌미 삼아서 협상 테이블에 앉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관세를 하나의 카드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견해들이나 분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갑자기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세라는 단어를 학습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의중을 이제 읽는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역협상 현장에서 관세 문제를 다뤄본 사람이잖아요. 90년대부터.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주도했던 것은 관세를 내리는 협상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관세를 내리면서 다른 국가도 관세를 내려서 이제는 이른바 이제 관세 장벽 그리고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일단 제품이 국경을 넘어 통과하려면은 이른바 세금을 내는 게 관세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떨어뜨리는 게 비관세 장벽인데 이런 협상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난 50년간 주도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 결과 미국의 관세는 평균 관세가 한 2%에서 2.5% 사이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이런 국가들 관세가 많이 낮아졌고 유럽도 낮아졌고 그래서 이것을 주도한 게 미국인데 그 바탕에는 어떤 신념이 있냐 하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 1930년대 대공황이라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책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대공황에 시발이 된 것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가 이제
그 빨리 활성화가 안 되니까 미국에 있는 그 기업인들이 우리 외국과 경쟁이 어렵다고 이제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정치인들이 그럼 우리 관세 장벽을 쌓으면은 외국 제품 우리 오는데 미국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많은 입장료를 내야 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높은 관세를 쌓았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세계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로 부상을 했지만 네네. 여전히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꽤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 제품 막을래. 우리도 다른 나라 제품 막을래 해서 서로 이제 관세 보복을 하면서 모든 국가가 이제 관세 장벽이 쌓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잠실 야구장에 가서 야구샵을 보고 있는데 다 앉아서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 들었어. 모든 사람이 일었었어.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다 좀 덜 보이죠. 더 불편해졌죠. 그런데 경제 문제 같은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쌓아진 관세 장벽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국내 산업이 다 하지만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국내 산업까지 생산 활동이 도모되면서부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 수입 물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긴 경제 침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대공황이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별로 많이 떨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끈 이른바 핵심적인 국가로 부상하면서부터는 미국이 주도하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응원부대가 돼서 관세를 내리는 그런 여러 차례 무역 자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이제 라운드라고 부르는 건데 8차례 트레이드 라운드를 했고요. 마지막이 우루과이 라운드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른바 다자 무역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다자 무역 체제를 해봤더니 2016년에 이제 대선 레이스에 딱 나왔는데 이제 뭐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가장 이 싼 입장료를 내고 네네. 마음대로 와서 물건을 이제 수출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 축복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지갑에 있는 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하고 경쟁을 하는 뭐 노동자 입장에서 특히 자동차, 철강 이렇게 미국의 그 임금이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경쟁 우위가 없는 데는 자기 일자리를 뺏어가는 주범이거든요. 일자리를 뺏어가는 주범이 사실은 그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데 트럼프는 이제 선거에 승리해야 되는 정치인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미국의 피츠버그나 위스콘신이나 이른바 그 대선의 명운을 결정짓는 러스트벨트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설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이 일자리 잃는 것은 여러분이 뭐 학교를 좋은 데를 못 나오고 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뭐 생산이 떨어져서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내 앞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자유무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그냥 겁탈하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그 자유무역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특히 나프타 뭐 한국과 일본이 한 것들 또 WTO 이런 것들은 이것들은 워싱턴 정치인들이 만드는 그들만 좋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기존의 30년 동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방식과는 정반대 문법을 내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데이 원부터 이제 그 말을 실천에 옮기니까 정말 충격과 경악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가장 확실한 무기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가 없다,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면은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어떻게 우리 물건 가격 내려야 돼? 아니면은 우리 수출을 미국 아닌 다른 국가로 옮겨야 돼? 아니면 트럼프가 최근 얘기하듯이 관세를 때리고 맞기보다는 미국 내에 그냥 공장을 지어야 돼? 이런 정말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는 관세 피하려면 와가지고 공장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특히 미국에 제조업을 하려면은 투자가 너무 필요하고 그런데 일기 때는 그 공장을 이제 미국이 관세를 피해서 멕시코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멕시코가 보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관세 더 올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트럼프의 관세라는 것이 철저하게 협상용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가령 트럼프가 지금 캐나다, 멕시코를 보면 불법 이민 또 마약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역 수지 이야기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지금 10% 올리겠다는 것도 니들이 지금 마약의 원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역을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철강과 알루미늄 또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일단 흔들어서 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요술방망이, 그러니까 협상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관세가 됐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뜻대로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야 관세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 관세를 올리면 이 관세가 올린 만큼 비용을 누가 부담하 이런 건데 일단은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죠. 그 예전에 수입업자가 내 20% 마진인데 이제 마진을 1%만 받겠다고 하면 네네. 수입업자가 관세 가격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네네. 소비자 가격 증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든 전면적인 품목이 벌어지면 감당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할 수밖에 없죠. 소비자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이게 좀 이제 오래된다고 생각하면 미국 국내에서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던 기업들이 아니면은 이제 중국산이나 뭐 대만산, 한국산에 밀려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공장을 돌릴 수 있죠. 네네. 그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20% 관세가 20% 물가 상승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 주위에 진짜 뭐 똑똑한 이제 경작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내각 인선을 보면 이런 관세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상무장관 오늘도 보니까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할 때 옆에 상무장관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상무장관 보고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있더라고요. 위대한 이런 위대한 대통령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야 조선시대를 보는 그런 느낌. 그런데 옆에서 또 이게 너무 물가를 올리면 안 돼라고 보는 재무장관이 있어요. 네네. 재무장관은 월가가 아주 지지하는 사람으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내각에 강공을 주도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안정을 중시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 경쟁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위세가 워낙 등등하고 관세가 그의 정책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비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가 협상이 호락호락 되지 않는다 보복을 한다 하면은 이제는 이게 물가로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다른 장치를 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이게 싫으면은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 네네. 또 하나는 공장 안 짓고 계속 관세 내면은 우리는 관세 수입 올라간다. 네네.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통화 기축국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미국이 돈 마음대로 찍어낼 수 같죠. 아니요. 부채가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부채가 돼서 이게 정부 지불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금융 상품의 일파만파거든요. 따라서 적정 수준이 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4년 동안 인플레도 많았고 그리고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지금 벗어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때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돼서 그냥 미국 달러 가치가 그리고 미국에 대한 뭐 트레저리 빌 이런 데 대한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게 금융 패권입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달러 가치가 안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관세 전쟁을 계속하면 이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론이 없어요. 첫 번째 이론은 미국이 이제 공세적으로 관세를 계속 올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져서 달러 가치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무역 수지를 미국이 유리하게 위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네. 이런 이제 복잡한 이제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세를 올려서 관세 수입을 받아서 이걸로 재정 수지 적자를 일부 보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한 4개 정도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세를 높여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관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거. 세 번째는 관세를 통해서 비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 수단을 삼겠다는 거. 그리고 관세가 정 싫으면 내구 생산재 같은 게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뭐 등등 철강 미국의 공장 지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네 번째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네네. 미국의 공장 짓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거의 땅값도 그렇고 땅값도 인건비도 그렇죠.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죠. 그리고 설령 뭐 땅값 인건비 문제 해결에 공장을 짓는다고 한들 근로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우리가 생각한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할 그 정도의 제대로 숙련되고
공장의 이 근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5일 동안 이런 식의 훈련받은 노동자 미국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만들어졌는데 공장을 채울 수 있는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오래돼서 그러면 뭐 한국 노동자 들어갑니까? 중국 아예 뭐 투자 자체를 안 받을 테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트럼프가 하는 이제 이야기가 뭐 말 그대로 이제 100%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이른바 제조업 생태계가 약간 무너졌는데 미국은 기술 중심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아무데나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애플의 아이폰이잖아요. 네네. 이런 패러다임 이미 넘어갔는데 이걸 거꾸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뭐 트럼프가 한 30년 대통령을 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나를 따르라 뭐 강인한 지도력을 보이겠지만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이고 게다가 2년 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기업들은 지연작전 그리고 꼭 필요한 공장 트럼프 4년 후도 보장해달라. 왜냐하면 바이든 4년 동안은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채찍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건데 나 아프니까 그냥 짓는 신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장이 많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또 관세 얘기 하니까 트럼프가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FTA 체결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의 트럼프의 어떤 행보를 보았을 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좀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또 보복성 관세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다르고요.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감은 너희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겨? 나도 똑같이 10% 할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상호 관세인데 네네. 사실은 이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아니고 무역 협상에서 상대 관세를 끌어내리는 협상 전략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냉전 이후에 지난 50년 동안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국가이고 가장 강한 시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만큼 관세를 내려. 특히 이제 유럽을 상대로 우리 관세 10%야, 너희 10% 내려. 그러니까 유럽이 야 똑같이 10% 내릴 수는 없잖아. 우리 특수성이 있잖아. 그래 그러면 10% 준하는 수준으로 내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개도국이 막 그냥 우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수출 아직 그냥 뭐 되게 어려워하면은 그럼 그 수준에 맞게끔 내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그 상호주의란 원칙을 가지고 네네. 그 미국이 내리는 낮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내리는 그런 협상의 근거가 됐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는 이것을 이제 거꾸로 사용을 해서 유럽연합이 자동차 수입에 10% 관세를 부과해. 미국은 2.5인데 그럼 우리 유럽연합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 등등 포함해서 영국 유럽연합 빠졌지만 우리 10% 올릴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상호 관세인데 아까 진행자께서 질문한 대로 여기에 큰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게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관세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미국하고. 그럼 미국은 이제 여기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주위에 참 모두 소랑설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이 바뀝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할 때는 관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보편 관세라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다 똑같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 네네. 그러니까 10%야. 그러다 선거 유세 후반에 이게 올라갔어. 20% 우리 물가 올라서 입장료 올려가 20%.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다를 거야. 우리 중국은 우리하고 이제 냉전의 우리 적이기 때문에 중국을 미국 시장에서 권원적으로 아주 뭐 이런 야구 모자나 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이런 거 빼고는 원천적으로 그냥 미국에서 배제할 거야. 60% 관세예요. 중국을 징벌적인 관세. 네네. 그리고 임기 4년 동안 중국의 핵심적인 이런 안보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다 몰아낼게. 트럼프의 이른바 관세 두 가지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아직 10% 수준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하는 거 봐서 이걸 계속 올려가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복잡한 게 단순히 경제 문제만 아니고 트럼프가 공언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취임 첫날 끝내겠다. 그러더니 이제 취임 첫날이 아니고 말이 좀 바뀌잖아요. 그죠? 뭐 빨리 끝내겠다. 그런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트럼프에 끌려가지고 푸틴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푸틴을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중국을
통한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가 벌써 이제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목적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10%로 시작해가지고 올려가면서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그런 이제 생각인데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상호 관세를 나오는데 그럼 FTA 체결한 국가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다시 나오는 것이 철강 알루미늄 하고 자동차 반도체 따로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FTA 체결한 국가는 우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뭡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예요. 네네. FTA를 체결해서 관세가 0%지만 자동차 반도체 관세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다양한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이 분초 관계에 따라잡는다고 그러면 그때 그렇죠. 진짜 본인은 또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모든 이 즐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즐기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통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네네. 그냥 자기가 딱 지명한 강요가 이런 거 계획하고 발표하고 하는 건데 이걸 수시로 그냥 백악관에서 뭐 발표하고 행정명령하고 옆에 배석해 가지고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이 위대한 대통령과 미국을 make great 감사합니다. 이건 무슨 용비어청 같은 우리 뭐 이 중세 드라마를 다시 보는 듯한 이런 착각이 있는데 본인이 쇼를 즐기고 있는 거야. 트럼프 쇼. 왜냐하면 트럼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사람을 대부분 사학가라 그러잖아요. 네네. 평생 사학가죠. 그런데 동시에 21세기 들어와서는 그 20년 동안 TV 방송국의 호스트예요. 리얼리티 쇼의 그 호스트잖아요. 네네. 제가 2004년 5년 미국에 그 자주 갈 때 그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했는데 거기 쇼 이름이 도제 어프렌티스. 그러니까 자기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뭘 가르치는데 맨 마지막 면접에서 막 압박 질문해요. 네네. 그러다 트럼프 마음에 안 들면 너 해고야, you are fired. 이걸 막 얼굴에 유행어처럼 이런 거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016년 대통령 나갈 때도 그냥 쇼에 이용하려고 대권에 도전했다는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의 인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니까라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전통적인 공화당의 강령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강령은 더 부자 만들어줄 게 전통적인 공화당의 강령이고 더 자유로운 무역을 그리고 더 강한 미국을 전 세계에 투사한다 이건데 트럼프는 뭐 자유무역 반대. 그러면서 기존에 민주당 텃밭인 거기 가가지고 로스트벨트 그 텃밭에 그 그냥 야구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친구들한테 야 니들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 니들이 뭐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게 아니야 앞에 정치인들이 다 엉터리야 내 걔들 이제 갈아풀 거야 이렇게 툭툭 치면 20불짜리 꽂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이 오셨네. 그래서 그들이 샤이 트럼프가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여론조사에 안 잡힙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트위터라는 단어가 X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처음 시작 때 새벽 3시 뭐 4시 반 이럴 때 막 트위터 날리잖아요. 네네. 자기가 하겠다는 것을 이건 사실 뭐 국무회의를 하고 토론을 맞아요. 하고 가끔은 그러면서 공식 국무장관이 발표보다 해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상무장관이 이런 건데 그거 없이 네네. 자기가 막 날리고 그럼 그때부터 강요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네네. 그냥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요즘 이제 그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뭐 임금이 수시로 막 내 왕위를 물려줄 거야 하니까 그냥 기나들이 아니 되옵니다 그러고 생각하고 막 패닉에 빠지는 그걸 봐 매일 하는 초기에 그래서 트럼프 그 홍보팀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 홍보팀에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 그러니까요. 관세 이슈도 그 트럼프 소셜 통해서 먼저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네.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한테서 트위터를 뺐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주위에는 완전히 그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충성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기랑 많이 다르죠. 왜냐 일기에는 설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라고 예상 많이 못한 상태라서 강요 인선도 많이 늦었고 그리고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 지나가는 태풍인데 4년인데 그냥 견디지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의 원로들이 시니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니어들, 시니어들. 근데 그들이 트럼프가 뭘 하겠다 의기장을 많이 놨죠. 네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전통이 미국이 아닙니다. 다 잘렸잖아요. 다 잘리고 두 번 다시 트럼프는 그들을 기용할 생각이 없는 거죠.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